첫째야, 네 형제들을 불러라. 예, 아버님.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세 아들을 방 안에 불러 모은 뒤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한 일을 찾아보거라. 한 달을 주겠다. 그것을 찾아온 자에게 내 전 재산을 모두 주겠다. 세 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직에 있다가 낙향한 사람치곤 보잘것없는 재산이었죠. 재산이라 해봤자 소 한 마리, 낡은 집 하나, 우물 이것이 하나, 감나무 5그루, 그리고 평생 읽어온 낡은 고서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그날 박진사의 얼굴에는 비장함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세 아들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함께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사는 그 눈빛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봤죠. 첫째의 눈빛, 둘째의 눈빛, 셋째의 눈빛,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의 본명은 박성원이었어요.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요.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재주를 아껴 어떻게든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22회 진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성원아, 이제 어머니 소원 다 이뤘다. 박성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논밭에서 아들을 뒷바라지한 손이었죠. 그 손을 잡으면서 박성원은 다짐했습니다. 이 손이 더 이상 거칠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나 관직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원은 고든 사람이었어요. 윗사람에게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죠.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뜯기는 것을 보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관아의 실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고발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박성원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죠. 같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그는 그의 출세욕으로 성원을 대변해 주지도 않았지요. 그때 결심했어요. 차라리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룰 수는 없겠구나. 권력욕에 눈이 먼 인간들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죠. 33세 나이에 낙향했습니다. 고향 산골로 돌아와 낡은 초가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2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덕수는 낙향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유씨는 남편의 낙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덕수가 5살 되던 해 유씨가 갑작스럽게 알아 누웠습니다. 열이 사흘을 내리지 않더니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같은 선비에게 애들까지 맡겨놓고 나 먼저 가서 저 세상에서 우리 만나요. 난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박진사는 40살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셋을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중매쟁이가 왔지만 재산만 물어보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죠. 아이들 옷을 꿰맸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어떤 날은 밥이 없어 감자 2개를 셋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박진사는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죽어도 선비야 빌어먹을 수 없지. 박성원은 국어라는 성격이 못되었어요. 있는 형편에 절약하며 근근히 연명은 했습니다. 대신 밤마다 책을 읽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작은 호롱불 아래서 낡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박진사의 낙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글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첫째 덕봉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장성에서는 장사를 시작해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며느리 봉수는 살림을 잘했지만 속이 좁은 편이었습니다. 둘째 덕재는 첫째와 달랐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셌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며느리 길자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끔찍이 여겼어요. 셋째 덕수는 26이 되도록 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아 책을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지요. 이웃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습니다. 덕수야,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덕수는 그 말이 칭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진사는 혼자였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쇠해도 아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죠. 봄에는 텃밭을 일구고 여름에는 감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가을에는 감을 따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겨울에는 두꺼운 솜니불 속에서 책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이 박진사의 노년이었습니다. 박진사가 62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급격히 쇠해졌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았어요. 걷다 보면 다리가 풀렸습니다. 마을 의원이 와서 진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합니다만 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싶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셋째 덕수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서당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학동들한테 며칠 쉰다고 했습니다. 박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얇은 손이었어요. 선비의 손인지 농부의 손인지 모를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손이 작아서 책을 쥐면 책이 손보다 컸었지요. 이제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며칠 후 첫째 덕봉이 봉순을 데리고 왔습니다. 봉순은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죠. 낡은 살림살이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을 박진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덕재는 사흘 후에 갈자와 함께 왔습니다. 길자는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죠. 밥상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이 납니다요. 박진사는 길자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 셋이 모인 날 저녁
박진사가 방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너희에게 남겨줄 재산이 보잘것없다. 소 한 마리, 이 집, 우물, 감나무 5그루, 그리고 내 책들이다. 변변치 않지만 나에겐 소중한 것들이었다. 나는 이것을 셋이 나누어 주고 싶지 않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싶다. 세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을 줄 것이다. 각자 그 한 달 동안 내가 평생 후회한 일을 찾아보거라. 그것을 찾아온 자가 진짜 내 아들이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덕봉이 물었습니다. 후회한 일이요? 그렇다. 나는 살면서 단 한 가지를 후회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거라. 내가 기쁜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집에 돌아온 덕봉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후회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덕봉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것, 낙향한 것, 어머니를 일찍 잃은 것. 덕봉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후회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억울하게 쫓겨난 일 아닐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 아닐까? 제각각이었습니다. 봉순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그럴듯하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아버님이 억울하게 쫓겨나신 것이 후회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기억도 흐릿하실 테고. 덕봉이 멈췄습니다. 그 방법이 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곱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죠. 결국 한 달이 다 가도록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자랐는데 아버지의 속을 모른다는 것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는지, 그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거짓말은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진다. 덕봉은 그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덕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회를 찾는 대신 아버지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길자와 함께 아버지 집 옆 헛간에 짐을 풀었어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너희 집에 가거라. 여기는 비좁다. 덕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요. 그렇게 덕재와 길자는 아버지 곁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길자가 밥을 지었어요. 덕재는 텃밭을 갈고 우물을 청소하고 지붕 새는 곳을 고쳤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박진사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덕재가 뒤따라 나왔어요. 부자가 나란히 달을 봤습니다. 덕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후회가 관직에서 쫓겨나신 것입니까? 그건 후회가 아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어. 그러면 어머니를 일찍 보내신 것입니까? 박진사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덕재가 더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덕재야, 직접 찾아보거라. 내가 가르쳐주면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그날 밤 박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덕재야,
너는 내 어머니를 기억하느냐? 어렴풋이 기억합니다요. 목소리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셨던 것 같고, 그렇지. 내 어머니는 목소리가 좋았지. 노래를 잘했어. 그 사람이 없으니 집이 참 조용해졌더라. 부자는 오래 함께 달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도 덕재는 아버지의 후회를 찾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해도 좋았어요. 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못 찾으면 어쩌려고요. 덕재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못 받아도 괜찮아. 아버지 곁에 있어서 좋았잖아. 길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아버님 곁에 있어서 좋았습니다요. 셋째 덕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후회. 그것은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처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속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수는 아버지의 책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덕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랐지요. 그 책들 속에 무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며칠 동안 아버지 집에 와서 낡은 고서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던 자리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어떤 곳에는 아버지의 붓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낡은 논어책을 펼쳤습니다. 중간쯤에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용량이 침불돼. 자식이 봉양하고자 할 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아버지가 적어두었습니다. 가보년 봄. 어머니 기일. 무릎이 꺾였다. 덕수는 그 글을 보고 멈췄습니다. 가보년이라면 아버지가 33세 낙향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아버지의 어머니, 즉 덕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맹자책에도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불효자였다. 관직에 빠져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덕수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첫째 날은 허탕을 쳤습니다. 둘째 날 마을 끝자락에 사는 여든이 넘은 노파를 만났어요. 박성원이 어머니? 기억하지요. 인자한 분이셨어요. 아들이 한양 관직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임종도 못 지켰다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무덤은 저 위 진달래 언덕 너머에 있단다. 덕수는 노파에게 절을 올리고 진달래 언덕을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은 양지 바른 곳에 작고 낮게 있었습니다. 오래 돌보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자풀이 무성했고 봉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성원의 셋째 아들 덕수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신 일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져온 낫으로 자풀을 깎고 흙을 돋우고 무너진 봉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사온 제사 음식으로 간단히 제를 지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못 드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덕수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관직에 빠져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 그 불효가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못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모였어요.
아버지는 한 달 사이 더 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덕봉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덕재가 말했습니다.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아버지 곁에 있어서 좋았습니다요. 셋째 덕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말해라. 아버지의 논어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보년 봄, 어머니 기일에 무릎이 꺾였다고. 맹자책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불효자였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틀을 헤매다 겨우 찾았습니다. 오래 묵은 자풀을 베어내고 흙을 돋우고 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것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봉과 덕재도 눈물이 났습니다. 덕봉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길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봉순도 눈물을 훔쳤죠. 박진사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덕수야. 예, 아버지. 내가 찾았구나. 평생 내가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을 내가 찾았어. 덕수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어머니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어. 아무리 나라가 중하더라도 어머니 마지막 길은 지켜드렸어야 했다.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야.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사는 그날 저녁 재산 분배를 말했습니다. 손은 덕재에게 준다. 덕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 가장 요긴하게 쓸 것이다. 덕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과 우물은 덕봉에게 준다. 덕봉이 장사를 하니 이 마을에 발판이 필요할 것이다. 덕봉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나무 5그루와 내 책들은 덕수에게 준다.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덕수야, 내가 또 하나 내게 줄 것이 있다. 박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 서당터가 있다. 내가 젊어서 관아에 있을 때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사둔 땅이었다. 그 친구들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떴으니 이제는 그 땅이 내 것이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서당터다. 그 땅과 서당을 내가 맡아라.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유산이다. 덕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돕겠습니다. 덕재가 말했습니다.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요. 박진사가 새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희 셋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눈 감고 가도 여한이 없겠다. 박진사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 아들과 두 며느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아버지, 뜨며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치렀습니다. 박진사에게 글을 배웠던 옛 학동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듬해 봄 덕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당터에 새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덕봉이 돈을 댔습니다. 덕재가 목수일을 했습니다. 길자와 봉순이 밥을 날랐습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어 함께 서당을 지었습니다. 서당 이름은 덕수가 지었습니다. 망매당, 매화를 바라보는 집, 아버지가 평생 좋아했던 매화나무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 마을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덕봉과 덕재가 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덕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겠다. 덕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덕수는 아이들 앞에 서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던 아버지. 가난해도 글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아버지. 눈이 시려왔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책들은 서당 책장에 꽂혔습니다. 아이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들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그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덕수는 감이 익으면 형들 집에 보내고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삶은 끝났지만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손에서, 아이들의 손에서, 또 그 아이들의 손에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난했습니다. 억울하게 관직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소 한 마리와 낡은 집, 감나무 5그루, 그리고 책 몇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한 가지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 그 작은 후회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 아닐까요? 덕수는 재산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의 후회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한 번만 여쭤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후회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효도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말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깁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드시 하나씩 후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진사의 감나무는 올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그렇게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저녁 한 번만 그분들 산소를 마음속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덕수가 그랬던 것처럼 늦었다 싶어도 마음이 닿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맙다. 조선의 달 그림자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면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박진사의 감나무처럼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